마치고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따님 장학금 문제입니다. 네. 저도 이어서 하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왜 묻느냐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오전에 답변하신 걸 보면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코로나를 걸려서 학교 쪽에 통보를 했더니 뭐 자체 규정에 의해서 다 준 것 같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별 문제 아니라는 뜻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면에 아까 나왔던 800원 해고 문제, 자녀 3명 문제에 대해서는 사정 자체를 잘 모르시고 계셨어요. 이 자녀 3명,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성장기에 민감한 시기에 아버지가 한 가정이 해고를 당했을 때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느껴야 됐을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후보자께서 얼마나 절감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너무 엘리트들끼리만의 그들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따님 장학금 문제입니다.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안내문을 한번 보십시오. 긴급 구호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긴급한 경제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해서 노란색 줄이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두 번째,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셋째,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서. 네 번째, 국가 비상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님 여기 4가지 중에 어디 해당되십니까? 저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뭐 제가 잘 네, 해당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몇 명이나 이 장학금 지원 받은 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대 전체에 500명만 준 장학금입니다. 왜 500명만 줬습니까? 500명 잘 감이 안 옵니다. 하지만 서울대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대 학부생 2만 1000명, 대학원생 2만 1000명 다 합쳐서 4만 한 2,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2만 2, 3천 명 중에서 500명만 주는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주는 1% 남짓만 받는 장학금입니다. 자, 여기에 따님이 그 1% 안에 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제출 서류를 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것도 노란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부모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이미 나와 있다시피 우리 후자 재산 34억 원입니다. 집 세 채고요. 월세로만 받는 게 수백만 원입니다. 배우자께서도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뭐 부족함이 없는 거죠. 물론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5년 전에 2015년이네요. 결혼을 했으니 독립에 살아서 케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따님의 제가 재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위분 결혼할 때 두산에 다니셨죠? 예. 네, 재계 16위의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로 옮기셨어요. 산업가스 제조업입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기준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코로나하고는 무관해 보입니다. 다음 부동산도 살펴봤습니다. 따님 사시는 곳 지금 홍제역의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고 분양을 받으셨어요. 이 분양가가 8억대 중반입니다. 제가 시가를 한번 봤더니 얼마 전에 14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이 100만 원 장학금 받을 때 이때 계약금으로 4억 3천만 원을 따님과 사위께서 내셨습니다. 지금 32살입니다, 따님. 그 나이에 저런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찾아먹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1%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받는 재산에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것, 좀 너무 이 아까 800원짜리 그 판결과 너무 좀 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부분 제가 뭐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후반에 한번 좀 설명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800원 횡령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저도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판결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그 횡령 금액이 적으며 참가인들의 운송 수입금 횡령은 사회 통념상 근로계획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칙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사회 통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의 사회 통념과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의 사회 통념, 저는 뺍시다. 일반 시민들의 사회 통념하고 이게 너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 후보자께서는 8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뒤로 22년까지 만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엘리트로서 대우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초구 우성아파트에 97년부터 사셨어요. 한 번 이사를 가시긴 하셨지만 계속 25년 동안 강남역 근처던데 계속 서초동과 강남역 근처에서 25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서초동과 강남역 근처에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경험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서 아까 같은 그런 버스 기사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 느끼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까 버스 기사 항소 취하에서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버스 회사가 취하하면 복직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취하한 겁니다. 이게 그냥 법리가 잘 돼서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감명받았던 아름다운 판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고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주고 있음을 잔잔하게 표현하는 데서 신선한 감동을 느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별로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대법관 후보자께서 내리신 판결, 살아온 경력 이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 아름다운 판결이라고 든 것들 이게 과연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의문을 떨치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묻다 주신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사항이긴 한데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제 옆집, 앞집, 뒷집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안 한 바는 아니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긴급 구호 장학금에 관해서는 당시 이게 2000년인가 그랬을 텐데요. 그때 2020년에 상당히 방역이 엄중하고 그럴 때였고 상대적으로 환자가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 하나 생길 때마다 대단히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 딸이 물론 따로 나가 살 때였는데 아들이 그러면 그때가 한 2살인가 3살이 되었고요. 그때 아이가 제 딸아이가 만삭이었습니다. 출산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는 입원할 병원도 없었고 그냥 모든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말 수소문 그때 저희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침 대림동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겨우겨우 하나 연락이 와서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에 그때 15일간인가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정도 거기 격리되어 있었을 텐데요. 애하고 만삭의 딸이. 그러니까 학교 측에, 알렸더니 학교 측에서 보건소인가 비슷한 데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체크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행정실 직원이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무슨 기금인지 장학금이 있는데 그거를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 딸아이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행정 직원이 있으니까 서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시라고
그래서 제 딸아이가 무슨 애초부터 알고서 신청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당시에 제 딸의 그런 사정이 학교에 뭐 그런 단지 실무집뿐 아니고 이렇게 뭐 그때 코로나 관련 위원회 뭐 하여간 그런 데서 상당히 논의가 돼가지고 주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전에 뭐 저런 제도가 있는 걸 알고 뭐 무리해서 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행정실 직원이 제도가 있으니까 또 빨리 신청을 해라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800원 판결은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사정의 사람을 처지를 전혀 뭐 모르기 때문에 또 뭐 강남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견을 갖는다 그런 뭐 저 자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0원 판결에 관해서는 사실 뭐 판결문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회사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체 협약하고 종업원 징계 규정이 있고 노사 합의서가 있는데 각 규정에 공금 횡령하고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가 항목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운송 수익금 착복이라는 대목을 따로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근로자 사이에서는 운송 수익금 착복이 공금 횡령의 법률로 당연히 하나인데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징계 규정이 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노사 합의는 다른 내용 하나도 없고 운송 수익금 착복할 때는 해고한다 라는 단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 측에서 일종 신사협정이었는데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인가요?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착복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그 직원들 1인당 15만 원인가 올려주는 합의를 했고 매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도 계속 시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설명이 좀 하기는 그렇긴 한데 그 사건의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좀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태도라든가 처신이 제가 보기에는 신뢰관계가 양측에 파탄된 정도 아닌가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 그 800원뿐 아니고 같이 그 수익금을 착복한 5,600원인가 착복한 분이 같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이 800원 횡령과 5,600원 횡령을 단지 금액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뭐 800원 하신 분은 해고가 부당하고 5,600원 하신 분은 해고가 마땅하다 이렇게 금액까지 구분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었고 물론 뭐 통일된 기준을 저희가 적용하려고 했는데 막 통일된 기준이 모두 둘 다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오늘날 이런 뭐 논란도 없었을 터인데 기준을 뭐 같이 적용해서 해고 쪽으로 갔기 때문에 또 뭐 이런 논란이 생긴 건 아닌가 그래서 좀 저 나름대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좀 사정을 고려했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애써온 그 노력과 그런 결과들을 좀 모든 판결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뭐 소망입니다. 네, 수고